이건 북유럽 특수부대에서나 보던 수준인데 어둠 속에서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적진을 완벽하게 침투하는 병사들, 폭발물 위협과 인질 상황에서도 베테랑처럼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주는 젊은 얼굴들, 첨단 장비를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다루며 여러 부대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 40년 군 경력의 베테랑 나토 평가관은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버틸까 하지만 이런 의심이 무색하게도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이며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어버렸죠. 휴전선과 불과 40km 떨어진 곳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그들의 사명감은 단순한 군복무의 의무를 넘어 뜨거운 심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 세계 군을 평가하는 평가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럴드 메카시입니다. 캐나다 육군 퇴역 대령이자 현재 나토 군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4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실전 경험도 적지 않게 쌓았습니다. 저는 여태껏 군대란 기계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원칙과 규율이 군대의 근간이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이번에 나토 대표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특전사 부대와의 합동 훈련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임무는 꽤나 간단했어요. 한국군의 실전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고민할 틈도 없이 한국으로 향했고 비행기에서 내리며 한반도의 지형을 바라보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70년 넘게 휴전 상태인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이니 말이죠. 메카 시대령님,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한국군 장교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매우 젊어 보여 놀랐어요. 캐나다에서는 그 계급이라면 최소 30대 중반은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첫 브리핑에서 들은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복합적이었습니다.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징병제 국가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단단히 준비했어요.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양한 나라의 군대를 평가해봤지만 동아시아 군대는 처음이라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첫날 저녁, 특전사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과 발달된 도시 풍경이 인상적이었죠. 캐나다와는 다른 활기찬 에너지가 도시 전체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보이는 젊은 군인들,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딘가 다른 점이 느껴졌죠. 호텔방에서 다음날 훈련 계획을 검토하며 자문했습니다. 이 젊은 군대가 나토 표준에 얼마나 부합할까?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군인의 평균 연령이 낮다는 것은 대체로 단점으로 작용했거든요. 하지만 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첫 아침, 저를 맞이한 특전사 부대원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균 나이가 너무 어려 보였거든요.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특수부대원의 평균 연령이 28세 이상인데 이곳은 대부분 21세에서 24세로 보였죠. 그들의 젊은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저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5일간의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 훈련이 될 것입니다. 저는 브리핑을 시작하며 의도적으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반응을 살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의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첫 테스트는 야간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상태로 산악 지형을 통과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었죠. 캐나다에서는 이런 훈련에 보통 대여섯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특전사는 3시간 만에 전원 임무를 완수했고 심지어 누구 하나 낙오 없이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너무 놀라서 코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런 훈련은 그들에게 기본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캐나다 군에서도 팀워크를 강조하지만 이곳의 단결력은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베테랑들처럼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한 소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수준의 훈련이 가능한 비결이 뭔가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훈련이 내일 실전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훈련 결과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제 고정관념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젊다는 것이 꼭 단점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체력과 빠른 적응력은 나이가 가져다준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평가해온 다른 나라 군인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다음 날의 훈련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그날의 과제는 산악 야간 침투 훈련이었죠. 완전 무장 상태로 적진을 가정한 구역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임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통상 이런 훈련을 특수부대만 실시하는데 여기서는 일반 특전사 병력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건 정말 고난도 훈련입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야 해요. 저는 출발 전 코치진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 지휘관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이런 훈련은 원래 훈련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 특전사 대원들은 마치 산속을 자신의 뒷마당처럼 움직였습니다. 야간 투시경 없이도 지형 지물을 정확히 파악하며 전진했죠. 특히 한 소대는 거의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북유럽 특수부대에서나 보던 수준인데 저는 동료 평가관에게 속삭였고 그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에 예고 없이 적의 기습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런 돌발 상황에서 대개는 혼란이 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국군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대응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하게 팀워크를 발휘하며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판단력이었어요. 제가 지켜본 여러 군대 중에서도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병사들은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처음으로 평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그들과 함께 움직여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임무에서는 코치진과 함께 병사들의 작전에 동참했죠.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어떤 압박감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지,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산 중턱에서 휴식을 취하며 한 부대원이 제게 물통을 건넸습니다. 그때를 틈타 저는 한 젊은 병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할 수 있죠?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실전에서도 실수하니까요. 그때 저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정말 실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의도적으로 병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특히 식사 시간은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캐나다에서는 평가관과 훈련병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캐나다 군대와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병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답변하려 노력했어요. 캐나다 군은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이 크고 실전 경험은 해외 파병을 통해 얻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겠네요. 우리는 멀리 있는 나라들처럼 전쟁이 TV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부터 계속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어요. 북한과의 거리는 서울에서 겨우 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젊은 병사의 말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곳의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캐나다에서는 전쟁이 항상 먼 나라의 이야기였지만 이곳에서는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병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세요. 매일 밤 북한군과 싸우는 악몽을 꾸신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산등성이의 철책선은 그 긴장감을 더욱 실감나게 했어요. 캐나다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는 이유가 있군요. 네, 우리에게 훈련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불빛 너머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 캐나다와 한국의 차이는 단순한 문화나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 생존을 위한 절박함의 차이였습니다. 40년 군 생활 동안 많은 군대를 봐왔지만 이토록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군대는 처음이었죠. 그들에게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넷째 날 민간인 인질 탈환 훈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훈련은 특수부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죠.
저는 이전에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특수부대 훈련을 평가한 경험이 있어 기대가 컸습니다. 오늘은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예고 없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저는 훈련 시작 전 이렇게 경고했어요. 보통 이런 말을 하면 긴장감이 흐르기 마련인데 한국 특전사 대원들은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훈련은 폐건물에서 진행되었죠. 인지를 연기하는 병사들과 적군 역할을 하는 병사들이 미리 위치했고 특전사 대원들은 건물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저는 의도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추가했어요. 건물 내 폭발물 위협, 추가 인질 발견, 건물 출입구 봉쇄 등 실제 전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무작위로 투입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군의 반응은 저와 함께 온 캐나다 코치진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이미 수차례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들처럼 행동했습니다. 특히 한 분대는 인지를 발견한 즉시 건물 구조를 재평가하고 탈출 경로를 3개나 확보하는 뛰어난 판단력을 보여주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옆에 있던 나토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나보다 낫군.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심은 배신자 변수에 대한 대응이었어요. 인질 중 한 명이 실은 적군의 스파이라는 설정을 추가했는데 한국 특전사는 거의 즉시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들의 관찰력과 판단력은 정말 탁월했어요. 작전이 끝난 후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수들에 그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적은 항상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교활하다고 생각하죠.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힘이었어요. 모든 훈련을 실전처럼, 아니 실전보다 더 어렵게 준비하는 자세, 적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그 바탕에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훈련 평가를 작성하며 저는 처음으로 우수 등급을 주었어요. 나토 기준으로도 이들은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인정했죠. 만약 실제 전투가 벌어진다면 이 젊은이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5째 날 마지막 훈련은 통합작전 능력 평가였죠. 여러 부대가 함께 움직이며 복합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훈련은 지휘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가장 잘 보여주곤 하죠. 저는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토군이 이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한국군의 실시간 통신망과 드론, 감시장비 운용 시스템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일부 특수부대만이 사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 채 저는 통신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약 5년 전부터 전 부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비 자체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이죠. 한국 특전사는 마치 그 시스템과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만 3년이 걸렸고 모든 부대원이 능숙하게 다루기까지는 추가로 2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기술적 우위가 필수니까요. 모든 병사가 입대 직후부터 이런 시스템을 다루도록 훈련받습니다. 통합작전 중 가장 놀라웠던 점은 여러 부대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각 부대 간 소통 문제로 작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서로 다른 부대원들이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협력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드론과 지상군의 협업이었죠. 드론에서 수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각 소대장에게 전달되고 그에 따라 전술이 즉각 조정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한국군 지휘관에게 솔직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이건 나토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지휘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군의 진정한 힘은 첨단 장비도 엄격한 훈련도 아닌 목적의식과 사명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마지막 날 모든 훈련이 끝나고 성과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나토 평가관으로서 공식 평가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솔직히 말해 고민이 있었어요.
너무 높은 평가를 하면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었고 지나치게 낮추면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모든 참가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이런 예우는 나토 훈련에서도 드문 일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이 이번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5일간의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대는 나토 기준으로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보다 낮은 평가를 예상했던 것 같았죠. 캐나다나 미국의 평가관들이 아시아 국가의 군대에 최상위 등급을 주는 경우가 드물었으니까요. 이어서 저는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기동성, 의사결정 속도, 통합작전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주로 국제연합작전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와 일부 전술의 유연성 부족 등이었죠. 브리핑이 끝난 후 한국군 지휘관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솔직한 평가 감사합니다. 개선점을 중점적으로 훈련하겠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겸손함과 열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캐나다에서라면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자축하는 분위기였을 텐데 그는 오히려 부족한 점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짐을 정리하는 중에 한 젊은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본 얼굴이었지만 훈련 중에 특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소대에 속한 병사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대령님, 감사합니다. 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며 격려를 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갸웃했더니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대령님의 피드백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격려를 받아왔지만 이토록 진심 어린 격려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더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동에 보답을 하고 싶어 저는 더 솔직한 마음을 보여줬죠. 아니, 내가 더 많이 배웠네. 자네들은 특별해. 그 어떤 군대도 이런 헌신과 전문성을 가진 병사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의 말에서 다시 한번 한국군의 본질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군 복무는 단순한 직업이나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과 직결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이 이토록 강한 군대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둘러보며 저는 처음 도착했을 때 가졌던 의구심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애들이 얼마나 버틸까 하고 생각했던 그 병사들이 지금은 제가 함께 전장에 나가고 싶은 전우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덧 한국을 떠나는 날 참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군 차량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풍경이 인상적이었죠. 한쪽으로는 발달된 도시의 모습이 다른 한쪽으로는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진 철책과 초소들이 보였습니다. 평화와 전쟁의 긴장감이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였죠. 멀리 흐릿하게 비무장지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장한 비무장지대라는 역설적인 공간. 이곳에서는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저기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운전을 하던 장교가 제 시선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일이겠군요. 네, 우리에게 군대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캐나다와는 많이 다르겠죠? 완전히 다릅니다. 캐나다에서 군대는 대부분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분쟁 지역에 파견되기도 하지만 본토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 작전 일지가 생각났고 마지막 기록을 남겨야겠다 싶어 펜을 꺼내 마지막 메모를 적기 시작했죠. 나는 군을 평가하러 왔다. 하지만 그들에겐 전쟁이 가정이 아니라 일상이었다. 짧게 적었지만 이 한 문장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요약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군대를 평가하러 왔지만 한국군에게 모든 훈련은 내일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위한 준비였어요. 공항에 도착하기 전 잠시 군부대 정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훈련 기간 내내 조용히 작전을 이끈 24살의 소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격려를 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대령님. 좋은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네. 자네는 왜 이토록 헌신적으로 임무에 임하는가? 저희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그 말 진심인가? 소대장은 짧게 웃으며 다시 한번 격려로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단순한 명령이 아닌 깊은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공항으로 향하는 나머지 길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간의 군 생활 동안 정형화된 군대 시스템만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만들어낸 특별한 군대였죠. 비행기에 오른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지형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이 제 군사적 시각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실감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의 연령대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이유로 30대 이상의 군인들이 핵심 전력으로 여겨지죠. 특수부대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그 어떤 베테랑보다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제 옆자리에 앉은 캐나다 동료가 물었어요. 어떤가 해럴드? 예상과 달랐나? 완전히 달랐네. 나는 그들을 가르치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웠어. 뭐가 그렇게 특별했지? 그들에게 군대는 직업이 아니야. 생존이지. 우리가 캐나다에서 훈련할 때는 언제나 만약에라는 가정하에 진행하잖아.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만약 우리가 파병된다면,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만약이 없어. 그들에게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니까. 제 말의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보고 느꼈던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간 산악 훈련에서 보여준 그들의 기동성, 인질 구출 작전에서의 판단력, 통합 작전에서의 완벽한 팀워크, 이 모든 것이 평균 연령 22, 23세의 젊은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참 한국이라는 나라에 각자 느꼈던 생각을 정리하던 중 동료는 제게 다시금 물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면 무슨 보고를 할 거야? 솔직히 말할 거야.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특히 그들의 훈련 방식과 정신력에 대해서.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한국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래로는 서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졌고 멀리 북쪽으로는 희미하게 북한의 윤곽이 보였어요. 이 작은 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감은 지도상의 선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나토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부터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국군, 특히 특전사는 나토 기준을 넘어서는 전투 준비 태세와 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강점은 첨단 장비나 물질적 자원이 아닌 철저한 훈련과 명확한 목적의식에서 비롯된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캐나다군과 한국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캐나다군이 국제 평화유지 임무에 특화되어 있다면 한국군은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 중심의 군대였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훈련 방식, 정신력, 리더십 모든 면에서 드러났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저는 창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곳만큼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곳은 없었거든요. 캐나다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죠. 나토 본부에서 한국 특전사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고위 장교들 앞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한국군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메카시 대령님께서 한국 특전사 평가 결과를 공유해 주실 겁니다. 사회자의 소개로 제가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특전사의 훈련 방식, 전술적 강점, 통합작전 능력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제가 경험한 것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잠시 멈추고 준비해온 자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40년 군 생활 동안 배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군대의 강점을 장비, 기술, 규모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그 이상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그들의 평균 연령은 22세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너무 어리죠. 하지만 그들의 전투 준비 태세, 판단력, 헌신은 어떤 베테랑 부대와도 견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을 공유했어요. 야간 산악 침투 훈련에서 보여준 놀라운 기동성, 인질 구출 작전에서의 빠른 판단력, 통합 작전에서의 완벽한 팀워크까지 해야 할 말들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신적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준비하는 전쟁은 그들에게 일상적 현실이에요.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 말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한 미국 장군은 침묵을 깨고 제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들은 왜 싸우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죠. 이런 명확한 목적의식이 그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많은 장교들이 추가 질문을 하나둘 하기 시작했죠. 그 대답에 있어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캐나다와 나토가 한국군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브리핑을 마치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알렸다는 기쁨이 꽤 컸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젊은 소대장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저희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젊은 소대장의 말에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진정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에서 한국군의 진정한 힘이 느껴졌죠. 창문을 통해 캐나다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운아인지 전쟁의 위협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반면 한국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어요. 특전사 부대 문장이 새겨진 작은 메달이죠. 그것을 손에 쥐며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땅의 진정한 수호자들이었다. 이제 저는 군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수많은 군대를 접해왔고 언제나 장비의 성능, 기술의 정교함, 통신체계의 효율성 같은 요소들이 군대의 강함을 결정짓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군대를 평가할 때도 그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분석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이런 오랜 신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동맹국의 전력 수준을 점검한다는 임무의식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거듭될수록 저는 점점 제 역할을 잊고 그들 곁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땅, 그리고 평균 나이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들. 처음엔 이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심부터 들었던 제 자신이 이제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제 자신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들은 첨단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상황이 돌발적으로 변해도 당황하지 않았고 훈련이 고통스러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묵묵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40년 군인 인생의 가장 깊은 정점이자 가장 순수하고 값진 교훈으로 남았고 이제 저는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한 군대는 장비나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자세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굳건한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만난 병사들과 장교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이 땅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통해 군대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한국의 청해 부대라고? 그게 어딘데?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데 한국이 우리한테 뭘 어쩔 건데? 미 해군도 자신들을 어쩌지 못한다면서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했다가 박살 나버린 해적단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해군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해군 상사 마이크 러셀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각별한 한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국가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깽판을 치고 다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을 무시했다가 두들겨 맞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우선 미국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인 분들의 마음이 하루라도 빨리 풀리기를 바라며 글을 써봅니다. 사고친 녀석이 알아보니 소말리아계더라고요. 국적은 미국인이 맞지만 소말리아 혼혈이었죠. 몇 년 전에 한국 해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 났다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서 적어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위용을 떨치던 13년 전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작전에 나섰던 한국군의 용맹함과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비록 저는 미군이지만 그 순간 한국군을 롤모델로 삼게 되었죠. 마치 한 편의 신화와 같았던 그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일을 계기로 한국을 알았고 또 지금 저의 가장 소중한 벗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2011년 초 한국 국적의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소말리아 해안 근처에 기지를 세우고 소말리아의 테러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와 오랜 전투를 이어오고 있었죠. 저희 미군은 단언컨대 세계 최강이지만 알샤바브와의 전투에서는 쉽게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샤바브 놈들은 소말리아에서 내전을 일으켜온 순학질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알카에다와 동맹까지 맺으며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죠. 놈들은 법과 질서가 사라진 도시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극단적인 이슬람 경전 해석을 따르는 놈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신체를 절단시키거나 돌덩이를 던져 살해하기까지 했죠. 그들로 인해 무려 50만 명이 넘는 소말리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저희 미국은 알샤바브 놈들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평화 유지군을 파견했지만 알샤바브의 저항은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어요. 놈들은 게릴라식으로 자살폭탄 연쇄 테러를 저지르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지르며 결사 항쟁에 나섰죠. 1993년에는 미군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알샤바브 놈들은 그들의 주검을 끌고 다니는 방송을 하며 저희에게 엄청난 비참함과 굴욕감을 맛보게 하기도 했어요. 미군은 계속해서 전투에서 패배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소말리아 구출 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죠. 그때 설상가상 소말리아의 역대 최악의 가뭄이 닥치며 소말리아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소말리아는 그야말로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했어요. 소말리아 정부는 알샤바브의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지 오래였고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린 소말리아는 주변국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어요. 위기에 처한 소말리아를 돕지는 못할 망정 주변국들은 최첨단 어선을 타고 국경을 넘어와 소말리아 바다의 참치와 게들을 싹쓸이 해가기 시작했죠. 그건 당시 소말리아인들의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참다 못한 소말리아 어민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꾸려 외국 선박과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말리아 자경단은 불편한 진실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외국 선박을 납치해서 몸값을 받는 것이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이었죠. 결국 소말리아 자경단은 해적으로 변신하고 말았어요. 소말리아의 해적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무려 160배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말리아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중에 커서 해적이 되고 싶어 했고 여자들은 최고의 신랑감으로 해적을 꼽았죠. 소말리아 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한 세력으로 성장해갔고 결국 언젠가부터는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놈들은 저희 미국의 선박을 납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미군은 서둘러 구출 작전에 나섰고 다행히 납치되었던 미국인들을 구해내었죠. 그 과정에서 5명의 해적을 사살하기도 했고요. 그때 저희는 작전 성공을 기념하며 축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죠. 해적놈들은 죽은 동료들을 위해 피해 복수를 하겠다며 닥치는 대로 선박들을 납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 주에 무려 5척의 선박을 납치하며 폭주했고 불난 집에 기름이라도 부으려는 것인지 알샤바브 놈들은 해적들에게 수류탄과 기관 단총 같은 무기를 공급해주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바로 그때 놈들이 한국 국적의 선박을 납치한 거예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국 정부가 해적들에게 돈을 주고 조용히 인질들을 데리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G7에 속한 나라들은 해적들을 소탕하기보다는 마치 거래를 하듯 해적들에게 몸값을 주고 인질들을 돌려받는 것으로 일을 간단히 끝내곤 했거든요. 소말리아 해적놈들의 수법이 워낙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데다 세계 최강이라는 우리 미군까지 놈들에게 쩔쩔매고 있으니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 거겠죠. 해적놈들도 그 사실을 잘 아는 것인지 조만간 한국으로부터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벌써부터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청해부대라는 특수부대를 즉각 아덴만으로 보냈어요. 소말리아 해적들도 이런 한국의 반응에 놀랬겠지만 사실 저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죠. 인질로 잡힌 선원들을 구출하고 해적들을 소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해적놈들은 이내 한국의 특수부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 그럴 만도 했겠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자신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고작 한국 따위가 뭘 어쩌겠냐고 생각한 거겠죠. 사실 그때 저희 미군도 한국군에게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1위 군사 대국인 우리 미국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이 저들에 맞서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최영함을 선두로 청해부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저희는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도와줄 생각으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 없었답니다. 청해부대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최정예 병력이 탑승한 전투 헬기와 고속정이 해적들의 선박에 빠르게 접근했고 이어서 K6 중기관총이 위협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해적들은 청해부대의 압도적인 화력과 빠른 기동력에 혼비백산했어요. 결국 해적들은 특수부대의 위력에 놀라 금세 백기를 들고 말았죠. 제발 그만 쏘세요. 저희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청해부대의 쩔쩔매는 해적들을 보며 인질로 잡혀있던 한국인 선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희 미군은 그 모습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애먹인 해적놈들을 한국군은 저렇게 쉽고 빠르게 제압하다니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그건 해적들이 판 함정이었어요. 청해 부대가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해적선으로 접근하자 해적들은 순식간에 안면을 바꾸고 청해 부대원들에게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이 기습 공격에 청해 부대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선두에 섰던 UDT 소령이 허리에 3발의 총탄을 맞았고 한 하사는 광대뼈에 총을 맞기도 했죠. 다행히 이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치명상이었기에 청해 부대는 일단 후퇴를 해야 했어요. 후퇴하는 청해 부대를 보며 저는 역시 한국도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어요. 그날 밤 한국의 청해 부대는 2차 작전에 돌입했거든요. UDT 대원 14명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해적들이 들끓고 있는 선박으로 몰래 잠입했죠. 고요한 밤을 틈타 조용히 선박에 올라탄 대원들은 곧바로 해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해적들은 인질들을 방패로 삼으며 탈출을 시도했죠. 특수부대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선원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었기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노려 해적들은 선박을 소말리아 영의 깊은 곳으로 옮기려 했어요. 만일 이번에 선박을 놓친다면 다시 인질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해적들을 공격할 수도 없어서 특수부대원들은 참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저희 미군은 역시 한국군만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생각에 이제라도 한국군을 도와주려 했어요. 그런데 저희 미군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어요. 납치되었던 한국 선박의 선장 석혜균 씨가 나선 것이죠. 석 선장은 특수부대원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타실로 들어가 배를 지그재그로 돌리며 소말리아 영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은 석 선장이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들은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으로 해적들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해적 두목이 사살되며 전세는 완전히 한국으로 기울어졌어요. 여기에 더해 선박의 왼편에서 최영함이 총알을 폭풍우처럼 쏟아부으며 지원 사격을 가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적들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죠. 해적들이 완전히 제압된 후 인질로 잡혀있던 선원 21명은 전원 무사히 구출되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이지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이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했죠. 미군으로서 다양한 작전을 경험해왔지만 한국 해군이 보여준 그날의 용기와 결단력은 단연코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빠른 판단력과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며 적을 제압했고 결국 인질들을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한국 해군의 용맹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저희 미군은 한국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합동작전을 제안했고 그날 이후 한국 해군은 그야말로 아덴만해를 휩쓸고 다니며 해적들의 씨를 말리고 있답니다. 한국 해군만 뜨면 해적놈들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기 바빴죠. 언젠가 한 번은 한 이집트 선박이 해적들에게 납치될 것 같다며 구조 요청을 해왔는데 그때 상황이 참 급박했었어요. 한국군은 신속하게 전투 헬기를 출격시켰고 저희 미군 역시 대잠 헬기를 급파했지만 해적선과 이집트 선박의 거리는 불과 1.8km로 서두르지 않으면 해적놈들의 소나기에 이집트 선박이 떨어질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미합동작전은 1시간 만에 끝이 났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한국군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성공적인 작전 수행은 한국 해군 없이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무력과 지능적인 전투 스타일로 끊임없이 해적들을 몰아붙였고 현재까지 무려 해적선 34척을 퇴치하고 선박 2,400여 척을 호송하는 쾌거를 달성했죠. 그로 인해 한국 해군은 지금 신이 내린 선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군은 적들을 초전 박살내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들은 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국군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소말리아 재건을 위해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해주기도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지원이 소말리아 지역에 그치지 않고 케냐에 세워진 난민 캠프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케냐의 난민 캠프에는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은 물론 수십만 명의 다국적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너무 부족한 열악한 곳이었어요. 워낙 많은 난민들이 있었기에 배급이 항상 부족했고 사람들은 물이라도 한번 마시려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야 했어요. 결국 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은 더러운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어요. 그때 기적처럼 한국이 나타난 거예요. 한국은 서둘러 물 정화시설을 만들어 깨끗한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고 의료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 캠프는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이 일으킨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케냐는 연평균 강우량이 49mm에 불과한 데다가 난민 캠프가 하필 사막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늘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캠프에서 식량 배급을 해주기는 했지만 이곳에는 26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모여 있다 보니 배부르게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영웅처럼 한국이 등장한 거예요. 한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쌀을 싣고 와서 매달 난민 한 사람당 6kg의 쌀을 배급해주기 시작했고 매일 배고픔에 시달리던 난민들은 한국 쌀 덕에 모처럼 풍족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난민 아이들은 쌀포대에 그려진 한국 국기를 보고는 자신도 언젠가 한국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며 한국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느끼면서도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남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인데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을 상대로 벌인 짓을 생각하면 소말리아를 원수로 여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소말리아를 돕는데 일말의 망설임도 느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한국군을 붙잡고 한국이 소말리아를 돕는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한국군은 놀라운 답을 내놓더군요. 그리고 이 답을 내놓은 한국 군인은 지금 저의 가장 친한 한국 친구이기도 하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른 이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지원을 돌려주는 것이 한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한국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고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어요. 그들은 인류애와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영웅들이었죠. 한국군의 그 따뜻한 마음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저는 앞으로 그들과 같은 헌신적인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전설적인 인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던 한국을 구해낸 영웅 그 자체더군요. 그의 전투는 하나하나 전부 다 위대한 전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산도 대첩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수군은 일본 수군에 비해 수적으로 큰 열세에 놓여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천재적인 전략으로 그 상황을 180도 뒤집어 버렸더군요. 일본 수군을 유인해 한 곳으로 몰아넣은 이순신 장군은 배들을 마치 학의 날개처럼 반원으로 펼쳐 단단한 포위망을 만든 뒤 사방에서 대포를 퍼부었고 이 뒤를 이어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출격시켜 단숨에 일본 수군을 쓸어버렸더군요. 그날 일본 수군은 59척의 전함 중 47척을 잃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소수의 병사들만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에 반해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한국의 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무리 강력한 군사 대국이라고 해도 전쟁에서 조금의 피해도 입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이순신 장군과 한국의 해군은 그걸 해냈던 거죠.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무려 23전 23승, 그건 그야말로 신화였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한국 해군이 왜 그렇게 강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였고 그 불굴의 정신과 천재성, 강인한 전투력을 이어받아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했던 것이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한국군의 존경을 넘어 경외심까지 느끼게 되더군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저는 즉시 미군 동료들을 찾아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대단한 장군이 있었고 그의 후예인 한국 해군과 함께 싸우는 우리는 참 복받은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제 동료는 너는 명색이 해군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이제 알았냐며 어이없어 하더군요.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의 해군 제독들이 앞다투어 칭찬했을 만큼 위대한 영웅이야. 영국의 조지 알렉산더 중장은 자신들의 영웅인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동급으로 놓으며 칭송했고 일본 역사상 최고의 해군 제독인 도고 헤이하치로는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는 하사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고개를 조아렸어. 또 한산도 대첩에 참전했던 일본의 장수 와키자카는 이순신 장군이 두려워 몇 날 며칠을 밥조차 먹지 못했대. 그러면서 제 동료들은 이순신 장군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장군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군요. 그날 밤 저희 동료들은 밤새 이순신 장군과 한국 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우리 미군도 그들을 본받아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앞으로 그들과 같은 용맹하고도 뛰어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해군과의 합동작전에 더욱 열의를 올리며 그들의 전투 스타일을 유심히 살펴보고 닮아가려 노력했어요. 한국 해군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판단력은 늘 저를 놀라게 했고 저는 그들의 전투 방식을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애썼죠. 한국 해군의 전투는 마치 예술을 보는 듯 했어요. 그들은 작은 보트 하나까지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적을 유인해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능숙했죠. 저는 한국 해군의 전투 스타일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느새 그들과 같은 용맹한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한국의 인연은 13년 전 소말리아 해적단 사건으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낯뜨거운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글쎄, 조니 소말리라는 이름의 한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 가서 무례한 짓을 잔뜩 저질렀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놈은 한국에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것인지 평화의 소녀상 모욕 사건부터 시작해서 거리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기까지 했다더군요. 알아보니까 그놈은 소말리아 출신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하던데 백인이 주류인 미국에서 늘 이질적인 존재이자 불순물 취급을 받으며 살다 보니 그런 괴물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백인들에게 무시를 받으니 자기는 아시아인들이라도 무시를 해야 속이 풀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피하게도 그가 만든 동양인을 조롱하는 영상은 일부 백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백인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그 정신 나간 유튜버는 한국에 가서 사고를 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을 열받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고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이태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었죠.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뜻깊은 조형물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논란을 일으킬 도구일 뿐이었어요. 잠시 후 그는 기어코 소녀상을 찾아내고야 말았고 곧바로 소녀상을 모욕하기 시작했죠. 소말리는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아베 총리를 위하여 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어서 저질스러운 춤까지 춰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말리가 소녀상을 희롱하는 영상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요. 한국인들은 한국의 제일 아픈 역사를 건드린 소말리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관심이자 새로운 콘텐츠일 뿐이었죠. 그는 더욱 과감하고 자극적인 행동으로 한국을 도발하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지하철로 가서 음란물을 재생시켰어요. 야릇한 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지자 한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떤 한국인들은 저 사람 미친 것 아니냐며 크게 당황했지만 소말리는 그저 이 상황이 웃길 뿐이라는 듯 깔깔거리고 웃을 뿐이었어요. 그의 되먹지 못한 행동에 수많은 한국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저 역시 그의 만행을 접하고 분노에 치가 떨렸어요.
이제껏 한국이 소말리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저런 식으로 갚다니. 저는 저와 같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저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그에게 달려가 머리를 한 대 후려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유튜버는 죄책감도 못 느끼는지 연신 한국을 비웃어대며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하더군요. 그는 자신이 아무리 한국을 모욕하고 날뛰어봤자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마치 13년 전 세계 최강인 미국마저 어쩌지 못했던 소말리아 해적단들이 한국의 청해 부대를 보며 고작 한국이 뭘 어쩌겠어라며 무시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죠. 실제로 유튜브 방송에서도 약간의 벌금만 물겠지. 난 미국인인데 감히 한국인이 나를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려 라면서 킥킥대고 비아냥대기만 했다더군요. 이 멍청한 놈은 한국인들이 강력한 국방력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지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의 신변이 걱정되기 시작하더군요. 분명 정의롭고 용맹한 한국인들은 그를 이대로 두고 보지 않을 텐데 분명 빠른 시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13년 전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두 눈으로 직접 봤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예상대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유튜버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그를 응징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날 소말리는 평소처럼 서울의 한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뒤에서 한 무리의 한국 청년들이 다가왔다더군요. 소말리는 한국인 남성들을 보고는 비웃고 까불어대며 나는 미국인이라면서 너 같은 한국인이 뭘 어쩌게라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한국 남성에게 펀치 한 방을 맞고는 충격과 고통을 느끼며 길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의 라이브 방송은 고스란히 그 장면을 담았고 그가 두들겨 맞는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응징당하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죠.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그 유튜버는 한국인들에게 사냥당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는 어딜 가든 분노한 한국인들을 맞닥뜨려야 했고 그의 얼굴은 어느새 시퍼런 멍이 뒤덮게 되었죠. 그는 한국에서 샌드백과도 같은 처지가 되어 있었고 정의심에 불타는 한국 청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에게 발차기와 주먹을 날리며 참교육을 퍼부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이에나 한 마리가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곳에 있던 거죠. 사실 소말리의 행동에 많은 해외 사람들이 분노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유튜브 채널을 동시간에 신고했고 결국 채널이 삭제되었죠. 그는 서둘러 다른 채널을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삭제되고 말았죠. 그 유튜버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그깟 인기가 뭐라고 감히 주제도 모르고 한국인을 건드리다니. 그의 멍청함과 어리석음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마 얼마 후 그는 한국 감옥에 갇히게 될 텐데 거기에 가면 좀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전에 한국 선박을 납치했다가 한국 해군에게 초토화된 소말리아 해적들도 한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후로 그놈들이 어떻게 지내나 소식을 들어보니 황당하게도 그들은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하더군요. 글쎄 놈들은 한국 교도소가 소말리아의 5성급 호텔보다 훨씬 더 좋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한국에 눌러 앉고 싶다고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놈들은 한국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식 식단에 완전히 중독되었다고 하더군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해적은 한국에 잡혀오기 전보다 무려 살이 10kg이나 쪘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한국 교도소는 너무 청결하고 시설이 고급스러워서 자기들이 감히 여기에 머물러도 되는 것인지 죄책감이 들 정도라고도 했죠. 소말리아에서 살 때는 매일 같이 해충이 들끓는 침구와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써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화장지도 마음껏 쓸 수 있고 매일 깨끗한 물로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으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한국에 귀화하고 싶다는 뜻까지 밝혔다고 했죠. 이렇게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친 해적들을 단 며칠 사이에 열성팬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인이 아마 사고친 유튜버도 아마 감옥에 갇힌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에 푹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제발 그가 미국 망신은 그만 시키고 얌전히 한국 감옥에 갇혀 점잖고 위대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만행의 소식을 접하고 정말 많이 분노했었어요. 13년 전 만났던 저의 한국 친구들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제 친구 민석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일을 벌였으니 그는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한국인 남성들이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민석이 말대로 그렇게 되었네요. 저는 제 한국인 친구들에게 같은 미국인으로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저에게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렇게 사연으로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 상사로 영광스러운 한국군의 동맹군이자 영원한 우방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군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닿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13년 전 소말리아 해적단 사건, 사실 전 너무 어렸을 때라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인 친구분들과의 우정 오래 가시길 바라며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는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항상 고맙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